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벽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국 대선이 끝난 오후 방송을 합니다. 11월 4일 오후 5시 가까이 됐습니다. 저녁식입니다. 미국 대선은 미국 언론과 그리고 여론조사와는 반대로 이번 선거도 트럼프의 대역전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경합주들 중에서 바이든이 우세를 보이는 곳은 애리조나와 네바다 정도입니다. 우리 지상파 방송들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인데도 CNN과 뉴욕타임스가 보여주는 상황보다 한참 늦은 상황을 계속 보도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뉴욕타임스 상황판과 CNN 방송을 보고 있자니 박빙 격전지의 개표 현황은 대부분 초반 바이든이 우세를 보이다가 트럼프가 역전을 하더군요. 펜실베니아는 바이든 부부의 고향인데도 개표 초반 트럼프가 역전한 후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오하이오도 트럼프가 역전한 경우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미국 앵커도 역전에 당황하더군요. 반면 미시건은 트럼프가 처음부터 승세를 굳힌 주입니다. 트럼프가 패배하면 전체 선거의 패배가 굳어진다던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개표 내내 긴박했습니다. 결국 두 지역 모두 초반에 열세를 딛고 트럼프가 역전했습니다. 러스트벨트 세 곳은 모두 트럼프가 승리를 했고 이 선벨트 지역은 선거인단이 적은 애리조나만 바이든이 이긴 결과가 됐습니다. 오후 4시 현재 바이든이 확보한 대의원은 225명, 트럼프가 확보한 대의원은 213명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가 이길 곳은 많고 바이든이 이길 곳은 애리조나, 네바다 외에 거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이든은 우편 투표 개표가 늦은 조지아 등에서 재역전을 하는 신뢰할 것 같은 희망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 대선은 전국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미국 50개 주는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 두 곳을 빼고 48개 주가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정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 독식제입니다.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당선 가능성을 91%라고 보도를 했다가 대망신을 당했던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이번 선거에서는 예측을 삼가했습니다. 다만 MIT는 선거 전날 바이든이 212명, 트럼프가 12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밝혀서 바이든이 펜실베니아 등 러스트벨트 지역 중에 한두 곳만 되찾아도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고 봤습니다. CNN은 한 발 더 나갔죠. 선거인단 확보가 바이든이 290명 그리고 트럼프가 163명이라고 보도를 해서 바이든이 승리를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제대로 오버를 한 셈이 된 거죠. 월가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든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 감소를 공약한 때문에 언론이 바이든이 승리를 예상하자 이 친환경주의들이 급등한 거죠. 반면 독점 논란에다가 증세 압력까지 받게 될 IT 기업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뉴욕 증시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기대로 큰 폭으로 올랐다고 썼더군요. 다우지수는 2.06%, 그리고 S&P 지수는 1.78%, 나스닥 지수는 1.85% 급등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로는 월가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공언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트럼프는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민 3명 중에 1명은 경제가 선택 이유라고 했다는군요. 결국은 일자리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선거에서 전략을 아주 잘 쓴 겁니다. 자신이 미국을 재건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죠.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이 박빙의 결과가 나와 만에 하나라도 이 트럼프가 패배를 한다면 우편 투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선 승자와 의회 다수당이 엇갈려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으로선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상하원은 민주당 우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승부가 깨끗하게 갈릴 것인지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게 되는데 결국 미국도 다시 견제와 균형 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에 과연 선거 불복 사태가 있을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가 트럼프가
예상외로 역전을 하자 다시 승복의 미덕이 이번 선거에서도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엔 이번 선거가 남부 선벨트 3개주와 러스트벨트 3개주 등 경합주로 분류된 6개 주가 승부를 가릴 것인데 결국은 펜실베니아가 승부를 가릴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다가 선거 당일엔 오하이오주 승자가 이길 거라는 전망도 나왔죠. 그 오하이오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1964년 이후에 오하이오주 승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였죠. 결국 관심은 러스트벨트의 펜실베니아, 선벨트의 플로리다, 그리고 텍사스, 오하이오주 등이었는데 이 4개의 주에서 모두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겼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선거 당일까지 트럼프가 선거에 불복할 것인가가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조기 승리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돌았죠. 미국 언론들은 민주적 과정의 훼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들 바이든이 승리할 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CNN 방송은 선거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임기를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우편 투표 집계에 의문을 던지고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민주화 과정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국가적 불안감을 심화시켰다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IT 기업 트위터는 만약에 트럼프가 조기 승리 선언을 하면 경고 딱지를 붙이겠다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뉴스 매체에서 승자가 선언될 때까지 승리 선언 멘션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선거가 대부분에서 끝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죠. 대선 전에 에이미 베럿 대법관의 인준을 서둘러 대부분의 보수를 다수로 만들었죠.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럴 필요는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아까 오후 4시 20분에 크게 이겼다며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과가 드러나는데 자신의 승리를 말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하더군요. 만약에 유사시에 대부분까지 우편 투표 문제를 끌고 간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은 1년 반 뒤에 있을 우리 대선을 예감케 하는 불길한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이제 선진 민주정을 자랑하는 미국조차도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이 상식과 시민의식을 압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 우리 정부도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서훈 안보실장 말이 재밌더군요. 국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우리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다.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에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오늘 국감 마지막 쇼를 보여준 쪽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이 국감에 여러 핑계로 출석하지 않은 실장 수석들이 많지만 그래도 청와대에 따질 것이 셀 수 없이 많죠. 그런데도 야당은 신문에 난 답이 뻔한 질문만 쏟아놓더군요. 김영재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대표를 할 때 만든 민주당 당헌 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걸 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따지는 건가요? 민주당이 문 대통령 뜻대로 움직인다 해도 그렇죠. 김정재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던진 질문이 이렇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 내는 게 맞느냐? 그런데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는가요? TV 중계방송은 고성으로 뒤집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냐? 어제 3일 화요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추 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추 장관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의 실명 댓글이 300명을 넘었으면서 거의 검난 수준으로 번지는 판인데 항명 검사들이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낸 겁니다.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웃어야 합니까? 검찰총장이 언제 반정부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야당 편을 들어 집권 세력을 공격한 건 더욱 아닌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건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혹시 조국 사건 수사 지휘를 두고 정치적 중립 운운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버리라는 주문이 됩니다.
추 장관은 어떻든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야말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언행을 조심해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진영에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정치적 이중성,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태도가 결국 검찰 인사에까지 미쳤다면 그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 장관의 공격은 지난 27일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감찰 지시를 한 이후 정확히 일주일 만입니다. 그 사이 벌어진 일이 바로 이완호 최재만 검사의 검찰 내부망 글로 시작된 이른바 커밍아웃 사건이죠. 그 커밍아웃 사건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싸움을 평검사 집단과 추 장관 싸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말하자면 대리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커밍아웃에 나선 검사들이 사표를 받으라는 얼토당토하는 청와대 청원에 추 장관이 예의 독설을 날린 겁니다. 검사들이 하명성 글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겠다면서 한 발 물러나는 제스처를 보이는 한편 다시 윤 총장을 상대로 독설을 날린 것은 아마 자신과 평검사와의 대립구도로 전환된 이 갈등 구조를 다시 윤 총장과의 싸움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겠죠. 그녀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는 국민청원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이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참 재미있군요. 추 장관은 그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꾸짖는 수많은 국민들이 싫다는 왜 단 한 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가요? 자, 윤 총장도 예정대로 진천의 법무인수원을 찾아서 신임 부장검사 31명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총장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 발은 정확히 1시간 뒤의 일입니다. 후배들이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담대한 검사가 되도록 지도해달라. 내놓고 권력을 무시하라는 주문을 한 겁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주문한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말을 지금 이때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봐야겠죠.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그러고 보니 윤 총장이 이 시기에 다시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는 일정을 시작한 것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는데 이걸 권력에 대항하는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로 보는 것은 어디 적분일까요? 더욱이 윤 총장이 국감에서 임기를 완수하고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한 봉사에 나서겠다고 해서 정계 진출에 대한 포석이라는 해석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홍남기 장관 얘기입니다. 홍 장관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느닷없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죠. 언론에서는 사직서 소동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3억 원으로 낮춰야 하는데 그게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니 책임을 진다고 헤딩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공개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도대체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것을 국회에서 먼저 공개한 전례가 있는가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황급히 문자 메시지로 그가 어제 국무회의 직후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이 바로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재신임했다는 청와대 표현이 웃기더군요. 결국 홍 장관이 고집 피운 3억 원 대주주 요건이 잘못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장관은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임명권자는 재신임한다고 했으니 정책에 대한 선악 판단은 확실히 한 셈이 됐습니다. 홍 장관은 사의 표명을 타이핑을 친 사직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이 어제 만화의 날을 맞아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웹툰 마스크를 소개하는 이벤트를 벌인 직후에 인편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겠죠. 물론 홍 장관의 항명은 아닐 겁니다. 그만한 배짱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청와대가 내놓은 재신임이라는 표현은 솔직히 참 기가 막히는 말이죠.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홍 장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며 격려하곤 했습니다. 하긴 세계에서 가장 경제를 선방한 나라라고 자화자찬을 했으니 방금 기재까지 선방했다고 칭찬을 한 주무장관을 덜렁 사표를 냈다고 자를 수는 없겠죠. 작년까지 경제 기초를 흔들며 경제를 폭망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 부동산 문제 등으로 정부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도 그 주무장관을 내놓고 격려하고 칭찬한 문 대통령에겐 홍 장관의 후퇴는 오히려 상상도 못할 상처가 될 판이니 말입니다. 저는 그가 유능한 경제 관료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굳이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제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장 재정을 적당히 반대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국가 재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걸 면피하려고 부동산 공시지가를 터무니없게 올리면서 엄청난 재산세 종부세를 폭탄처럼 안겨준 장본인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그는 지금 기업규제 3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진보 진영의 논리에 따라 그들이 입맛에 맞는 법안 등 온갖 규제와 정세를 밀어붙이다가 종목당 3억 대주주 요건에 민심이 동요하는 걸 본 민주당이 이건 미루자고 난색을 보이자 충돌 아닌 충돌을 한 겁니다. 제게 그건 재정 부실화에 대한 면피용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돌아서는 게 불보듯 뻔한 것이어서 민주당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고 그는 다시 굴복을 한 겁니다. 더욱이 조세 형평이란 그간에 세운 명분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어쨌든 당정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을 유지하기로 해서 1대1 균형을 맞췄더군요. 자, 이제 조국 얘기도 하죠.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재판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그동안 여러 재판에서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입을 연 거죠. 그는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직권남용으로 기소됐죠. 유재수 사건은 민정수석 업무의 100분의 1이라며 사건 의미를 축소하고 신문하는 검사와 말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합니다. 그는 유재수의 비위를 보고받은 사실과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던 유재수가 민원을 넣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을 넣은 참여정부 인사가 누구냐는 검찰신문에는 듣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자 검찰이 구명운동으로 특감반이 압박을 느끼는데 민정수석으로 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 파악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따지자 이처럼 말한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현미경처럼 확대해 보고 있지만 당시에는 검경국정원 개혁방안 등 민정수석 업무에 비해 100분의 1 정도의 사건이었다. 아주 작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또 검사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장이 과장 업무까지 하느냐.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비위를 감찰하다가 그가 특감반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채 병가를 내자 유재수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죠. 그러니까 회장이 엉뚱한 지시를 해서 지금 과장들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 더는 유재수나 조국 같은 피의자를 검찰이 다루지는 않을 테니 검찰도 이 재판에서 한껏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목수란 말 아시죠? 여러 목소리를 데리고 있는 목수입니다. 이 도목수가 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집 짓는 일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피를 지어주면 보이는 나무마다 목재를 보고 대피를 들이댑니다. 정치가 꼭 같습니다. 누구든 망치를 들면 보이는 게 모두 모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쓸 함량이 못 되는 자가 권력을 쥐면 무엇이든 바꾸려 하죠. 그걸 계획이니 혁신이니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그 폐해는 망치를 든 자신이 아니라 그에게 망치를 쥐어준 모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